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1월 19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야 원로 개헌 거듭 촉구 승자 독식 깨고 권력 분산해야. 김치현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2025년 1월 14일자를 가져왔습니다.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 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사랑하는 원로 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지난달 31일에 이어 2차 간담회를 열었다. 14일 날 했단 얘기인지 제가 좀 착오를 일으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제와 같은 승자 독식 구조를 깨는 개헌과 선거법 개정이 함께 필요하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현재 이 위기 상황은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에서 오는 문제라며 권력 분산형 개헌이 제일 중요하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대통령의 무제한적인 권력 남용보다 행정부 권력과 의회 권력의 충돌이라며 의원 내각제를 주장했다. 행정부에 무슨 권력이 있나요? 그리고 김무성 씨는 이 사진에 안 보이더라고요. 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개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며 타협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책임 총리제를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외교하고 국방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내치는 책임 총리제로 하겠다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말이 저는 현실적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그러는데 제왕적이라고 그러면은 독재 정권이라는데 요즘과 같이 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그런 수준이 입법부가 오히려 제왕적 입법부 아니냐. 의회 민주주의로 가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게 의회 독재로 가고 제왕적 의회제로 가겠다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어쨌든 제 느낌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40, 50 세대 연배가 그렇습니다. 현재의 2030 세대는 배움과 지혜를 디지털 AI 등으로 배운다. 과거의 60, 80 세대에게 배울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래서 세대 간 괴리는 더 커지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2030 MZ 세대는 낙관론이 많을까? 우리나라 미래나 정치 제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의원 내각제를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 전체의 국익을 우선하지 못하고 지역구 우선 지방 최적화에 정치 생명을 국회의원들이 걸 것이다. 한국은 오랜 역사상 중앙집권국가에 적응해온 나라입니다. 1000년 이상 해오고 있죠. 국가 전체 최적화 입장에서 그 정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 내에서. 그래서 지방자치 제도가 현재 폐해가 일어나고 지방의회 선거에서 외국인도 그 선거권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폐해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포괄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인이나 조선족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선거권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그 국가적인 정체성이 피폐해지고 나라가 이 꼴이 된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이 지방자치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런 입장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요. 한국은 유사 내전 상태, 대통령 몰락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저도 여러 번 우리가 총만 안 들었지 사실 내전 상태라고 여러 번 견해를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일본판인데 두 번째인데 87 체제의 한계라는 주장도 많다. 87년 체제는 정치학자들이 협약에 의한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의 산물이다. 여야가 상생하도록 한 정치체제에서 잘 작동한 시기가 있었다. 새로운 정부 형태나 권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헌법, 헌법 개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양당 과점 구조에 위성 정당을 덧붙인 정당 정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정계 개편 없이는 개헌도 정치 형태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뒤로 돌아갈 수도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놓인 것이 지금의 한국 정치다. 근원이라는 게 첫 번째 보도에 누가 한 얘기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안 찾아봤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의회 중심제, 내각제와 다당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우리 지난 4월 달에 그 총선했을 때 위성 정당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위성 정당 가지고는 안 되고 다당제 하자. 미국도 현재 다당제인데 실질적으로는 양당제화 돼가는 거죠. 이게 뭔 논리 구조인지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양당제와 독단적 대통령제, 계속 대통령제를 뭐 제왕적, 독단적 이따위 식으로들 얘기하고 팬덤 포퓰리즘이 결합한 현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도 했다. 광신적 포퓰리즘이죠. 나올 수 있는 것은 권력 장악에만 모든 것을 거는 악성 야심가들 뿐이다. 이들은 다양한 시민을 협력하도록 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조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하라는 검찰인 양 배제와 적대의 정치를 한다. 혼란이 길어질 것 같다. 대통령직 파면이든 반헌법적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든 지금의 대통령은 몰락이 결정된 사항이다. 여기에도 제가 물음표도 붙여보고 싶고요. 아직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기소가 돼가지고 그 구속 오늘 그 뉴스들이 구속 적부심을 해서 체포 영장이 아니고 구속 영장이 20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의자를 아예 그냥 단정해버리고 있어요. 어, 그 유죄로. 이게 이상한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게 법치주의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원 민주주의를 주장하는데 의원 내각제 하라는 소리로 저는 들립니다. 같은 말만 있는 정당은 전체주의의 퇴행을 피할 수 없다. 언론사와 시민사회, 학계도 토론회 장을 열고 확대해야지 정당 기관지처럼 해서는 안 된다. 말은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 더 넓게 대표되는 다원 민주주의 필요. 국제정치 질서의 대전환점에서 한국이 한미뿐 아니라 한일, 한중, 남북관계까지 주체적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비전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정치 혼란까지 겹친 것을 우려한다. 진영 정치, 판동, 광신자 정치처럼 오로지 최고 권력자를 향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지지자들만의 크고 강렬한 요구만 증폭시켜 동원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앞세워 국회도 정당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한국에는 더 널리 대표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원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다원이 뭐 도대체 뭔지 다양성 뭐 이런 얘기라면은
결국 DEI라고 한다면 얘네들도 중앙일보 애들도 PC주의에 물들어 있다. 한마디로 좌파적인 논설 비슷하게 나간 거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네요. 윤 대통령 구속, 헌정사 초유의 사태, 이현승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월 19일 10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대통령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증거를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후 머물고 있던 서울구치소에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수감된다. 구속기간은 20일이다. 공수처가 먼저 10일간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검찰이 나머지 10일간 추가 조사하기로 사전 협의가 돼 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약 4시간 50분간 진행됐다. 심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45분간 발언했다. 영장심사에서 차정현 부장검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측이 70분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윤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수처 측은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했다. 또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크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대통령 측 김홍일, 송혜은 변호사가 약 70분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며 공수처가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윤 구속되자 지지자들 서부지법 침입해 난동 46명 현행범 체포. 정두영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월 19일 08시 37분에 보도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전 서부지법 담장놈은 40명 더하면 이틀간 연행자 86여 명, 경찰 기동대 1,400여 명 서부지법 투입해 질서회복.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이에 기동대 등 1,400여 명을 투입해 시위대 진압에 나섰고 4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재는 서울지법 일대 질서가 대체로 회복된 상태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바로 머리가 돌대가리 같은 새끼들이라고 보고 윤석열 지지자라고 하지만 이그 새끼들 가짜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법치를 하자고 하면서 비상계엄을 낸 대통령을 이롭게 하기보다는 불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차은경 그 판사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여기 그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또 그 조선비지에서 윤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누구? 김민소 1월 19일 03시 15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인천 출신으로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부터 5년간 법무법인 세종변호사로 일하다가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차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부산지법 등을 거쳤다.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한 적은 없고 일선 법원 재판부에서만 근무했다. 경험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차 부장판사는 서울 서부지법 영장 전담은 아니다. 주말인 이날은 영장 전담 판사가 근무하지 않아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게 됐다. 당직을 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원래는 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두 명인데 이순영과 누구라고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명인데 이 사람이 앞서서 체포 영장을 각각 발부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선 비즈 쪽의 이 헤드라인으로 쭉 한 여기에서 그 네이버 쪽은 12시 11분 직접 편집한 거다 조선비지에서. 전부 다 밑에까지가 이제 대통령 그 구속영장에 관한 뉴스 제목들을 이렇게 했고 YTN은 그 1월 19일 12시 10분 요거는 12시 11분 직접 편집했다고 해서 여기서도 쭉 그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해서 그 관련된 뉴스들을 어, 좀 나열했습니다. 어, 이렇게 독특하게 보면은 이재명 용납할 수 없는 행위, 국민의힘으로 극복, 이게 뭔 뜻이냐 했더니 이제 그 난입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난입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겠죠. 음, 이게 극명하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난입해가지고 왜 이따위 짓들을 하는지 이 개념이 없는 애들이에요. 오히려 좀 질서를 지켜서 항의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국민들 깨어나지 못하면 중국 공산당 노예될 수도 서우지법앞 에포크 타임즈에서 영상 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CCP 아웃. 젊은이들 지금은 정부 좌파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산 세력입니다. 라고 나이 먹은 제 나이 때쯤 되는 어, 노인네가 노인네? 아니 저는 노인네 소리 듣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험하다고 생각은 확실합니다. 요거는 이제 젊은 그 시위자한테 한 얘기입니다. 노 세세 CCP 아웃 차이니즈 커뮤니스트 파티 아웃 중국 공산당을 몰아내자 뭐 개념은 잘 잡은 것 같아요. 2025년도 미 재정 적자 290조 엔 채무 수준 2019년에 사상 최악이 될 것이다. 의회 예상국 지지통신 외경부에서 2025년 1월 18일 06시 13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 의회의 초당파 기관인 의회 예산국 CBO는 17일 2025년 회계연도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 재정 적자가 거의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조 8,650억 달러, 약 290조 엔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회계 기간을 이 3분기, 4분기부터 다음에 3분기 말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집계하고 뭐하고 시간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2025년도 예산을 하는 것은 지금 1월 달에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가가 크고 집계하고 뭐 검토하고 뭐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채무의 국내 총생산 GDP는 2029년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를 웃돌아 과거 최악의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에서 34년도의 재정적자의 합계로 약 21.1조 달러로 정례 예측으로부터 약 1조 달러 감, 감 경제 규모 확대를 토대로 한 세수 증가가 배경된다. 다만 12호 예측은 2025년 말에 대형 감세 시료가 전제되고 있다. 트럼프 차기 정권은 대형 감세의 갱신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적자는 상승할 우려가 있다. 뉴시스에서 그 공식적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그 게재를 했네요. 요건 흑백으로 나온 거고 요거는 천연색으로 나온 거죠. 공식적인 대통령상을 좀 웃는 얼굴도 아니고 의미가 뭐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조업 전반에 보는 중국발 저가풍, 재개, 대책 마련의 분주. 하정현 기자가 에포크 타임즈에서 1월 17일 날 오후 7시 01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국내 제조산업의 중국발 저가 공세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전자제품 쪽에서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AI 기업들과 오픈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TV에 AI 기능을 대대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그 저가 공세에 대응해 가지고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실제 중국발 TV 저가 공세에 있어서 중국의 TCL 가전업체는 작년 말 2024년 말부터 용산역을 비롯해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글로벌 2위 TV TCL 광고를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국내에는 최소 100만 원대인데 87만 9천 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동차도 BYD가 3천만 원대 전기차를 앞세워 국내 시장에 공략에 나서고 있다. 조선업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는 매섭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무역업계 관계자는 저가 공세에 대비하는 것을 시장에만 온전히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며 민관이 협력해 공동으로 중국발 저가 공세에 대비해야 한다. 대비를 신속히 할수록 한국 경제가 숨고를 시간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폭탄으로 대응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그 중국하고는 그 자유무역 협정은 안 돼 있어도 우리나라도 중국에 물건을 팔아먹으려니까 수입 관세 뭐 이런 것들을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정권이 우리나라가 또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중국이 한국의 기업까지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MBK 영풍의 그 고려아연 경영권 뭐 이런 것들도 중국이 고려아연의 기술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게 있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조직에 있을 때 그 중국이 간첩질을 해가지고 산업 기술을 탈취해 가려는 것이 검찰에 걸려가지고 그 조사를 받았던 그런 에, 그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과잉 생산과 그 다음에 저가 공세는 경제 대공황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제3차 세계대전의 기폭제로 분명히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제 세계 3차 대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또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막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건을 내가 싸게 사서 만들어서 싸게 팔겠다는데 무슨 개똥 같은 얘기냐라고 중국 아새끼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 정부 지원금이 걔네들은 과도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를 방어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트럼프 조기 방중 의혹 취임 100일 만에 미 보도 지지통신 외신부가 1월 19일 날 09시 46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8일 트럼프 당선인이 측근들에게 20일 대통령 취임 후 이른 시일 내에 중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방중의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많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신문에 의하면 쌍방은 대면으로서의 정상회담 개최를 모색하고 있어 트럼프 씨가 시시의 방미를 초청한 것도 포함해 검토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트럼프 불상 폭발적 판매, 당신의 회사를 다시 위대하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아니고 그 기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불상 앉아 있는 자세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의외로 이게 유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취임 D-1, D-Day -1, 트럼프의 그린란드 야욕 이유 있어 북극 패권 노리는 미중노. 김영은 기자가 한경 비즈니스 1월 19일 오전 11시 29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뭐 계속 나오는 뉴스지만은 때늦은 거로 해당했습니다만은 이미 전문 유튜버들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던, 방송이 됐던 얘기고, 저는 그 그린란드하고 아이슬란드하고 다르게 부르는 건 줄 알았더니 아이슬란드는 확실한 덴마크령이고 그 다음에 그린란드는 그 자치주로 돼 있다. 그 덴마크가 왕년에 잘 나갈 때 북극 탐험 뭐 이런 것도 선도적으로 나갔었죠. 그린란드의 수도가 누크라는 데인데 이게 덴마크에서 따지는 것보다 워싱턴에서 가는 게 더 빠르답니다. 음, 이렇게 보면은 캐나다가 51번째 주가 되고 그린란드를 사게 되면 그냥 51번째 주에 포함할래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패권주의다, 미국이 제국주의로 간다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에 미중로의 패권 전쟁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얘기죠. 현재 그린란드에는 협약에 의해서 미군의 그 우주기지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우주기지가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빙하 녹으며 북극 항로 시대 도래 그린란드 히토리로 자원 확보 가능 러시아 중국 견제할 요충지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복귀 후에 워싱턴 독착 18일 축하 파티 차미래 기자가 뉴시스에서 1월 19일 오전 11시 35분에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 막내 아들 베런과 함께 18일 저녁 현지 시간 특별기 편으로 버지니아주 댈러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9일 낮에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다. 이어 2만석 규모의 실내 경기장인 캐피탈원 아레나에서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의 선거구 승리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집회 이후에는 비공개 만찬이 예정돼 있다. 한국 정계 인사 중 비공개 만찬에 참석할 수 있어야 진짜 연줄이 있다고 인정될 것이다. 어, 제가 좀 중간에 삽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는 자기 연설이 단결과 힘에 관해서 그리고 공정이란 단어가 등장할 것이라고 MBC와의 인터뷰에서 예고했다. 제임스 콜먼 비치 포스트에서 1월 19일 8시 13분에 보도한 우측 내용의 취임식의 그 행사 일정을 자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1차 집권 때의 소란했던 주변 환경에 비해 이번에는 40여 년 만의 옥내 취임식과 너무 추워서 트럼프 자신의 변화로 인해 전보다도 차분한 취임식이 기대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답니다. 이놈이
참 막내 아들인데 멜라니아 여사의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죠. 아직 20대가 안 됐다는데 아버지보다도 키가 크고 거의 뭐 키가 2m 가까이 쫙쫙 자랐다는데 참 미나 이 정도면 미남이고 아주 잘생겼다고 생각이 들어가네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은 저축에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바나 피노라고 선임 작가로 되어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주요 관심사였으며 신용카드 부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축적한 초과 저축을 고갈시켜 재정적 여유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저축의 가장 큰 장애물로 생활비를 꽂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돈이 좀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G세대 63%와 밀레니엄 세대 53% 중에는 낙관적인 전망이 가장 높다. 그래도 낙관적이다. 뭐 잘 되겠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응답자의 60%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서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재정에 대해서 더 낙관적이 될 것 같다라고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1월 19일 파트 2를 마치기로 하겠고요. 나머지 자료는 전략 전술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한 병행 과정을 제가 한 번 더 추가로 넣어 봤습니다. 아, 거대 야당의 탄핵 및 내란죄 기소 타개책은 질문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어, 충분 과정은 헌재에서 변론으로 부정선거를 입증해야 될 것이다. 중국 간첩 세력들에 대해서 입증은 하기가 쉽지 할 수 있을려는지 계엄의 이유를 든 게 중국 간첩 반국가 세력과 부정선거였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헌재 탄핵 심판 판결에서 입증이 돼서 탄핵이 인용이 안 되기를 희망하면서 작성은 해 본 겁니다. 어, 그리고 이런 우리가 전략 전술을 자꾸 연습을 해보고 싶은 건데 전략 전술도 변화를 요구할 때, 그 다음에 조직의 전략과 전술을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콘텐츠에 대한 전략 전술을 할 때, 물론 기업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전략 전술에 대해서 철저한 전략 전술을 세워서 실행해야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개인의 인생도 이런 거로 한번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